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네, 설날 특집으로, 박부의 사랑방을 또 꾸며봤고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민주 시민으로 교육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애가 이제 올해 그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이를 둔 그런 아빠의, 부모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패러그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패러그랩은 가난은 선한 게 아니라 나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의 일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장모님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이제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요. 하지만 또 곧잘 낭패도 많이 보십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감자농부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듣고서 계좌이체로 산지 직매입을 했다가 불량 감자들이 와가지고서 아주 이제 후회 막금이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구매와 판매 뭐 이런 경제적인 행위를 갖다가 효용이나 어떤 수익성이 아니라 기회와 평등의 어떤 민주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조금 어렵게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불쌍한 사람들 거 사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항상 또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을 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선으로 보는 사람들.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또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출발선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마음이 착해서 양보를 많이 하고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일 가난이 선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이 선이라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돼요? 부자는 악이 되는 겁니다. 부자는 선량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자의 재산은 정당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아서 재분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부자를 선으로 보는 거예요. 부자를 선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려는 행동은 아주 합리적이며 국가의 부를 극대화시키려는 착한 행위들인데, 표를 의식한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이런 것들로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작년에 보게 되면 뭐 타다하고 배민 규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그 사안의 댓글들을 갖다 보게 되면 거의 뭐 이재용 사장을 4차 산업 신경제를 전도하다가 정부의 탄압에 산화 한 10사로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제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옳다 그르다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가난은 나쁜 것이고 선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좋은 것이고 선하거나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자아완성이 아니라 큰 병에 걸리면 마음 놓고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또 가고 싶은 여행도 갈 수 없고 좋은 차도 탈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좋은 겁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쫓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살려줄 수도 있고요. 자아완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도 크죠. 그 다음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견문을 많이 넓힐 수가 있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차를 몰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대부분의 대체로의 불행은 가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졸렬한 사기꾼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부자들 가운데서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부자들이 선하다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과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과 사회가 장려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이 교육할 때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본주의 민주 시민으로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우리는 물론 이제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능력에 따라서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공정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거래가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공정이라는 말은 근데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과 제도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5,000원이 되기도 하고 10,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80시간이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40시간 이내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정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평등 선거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1인 1표를 주기 때문에 상위 10% 소수 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불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평등 선거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이 사회의 안전성을 갖다가 높여서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중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투자해서 시장을 이렇게 키우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공정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욕망이 또 무한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과 부패로 사회를 타락하고 후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금권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이러한 자본주의 타락과 후퇴를 법과 제도로 또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인간이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한계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종종 비효율하고 중우 정치를 낳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중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만이 인간의 삶을 윤택해 갈 수 있는 경제 제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또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역사의 60만 년 역사에 인간이 찾아낸 최종적인 지금까지의 해답입니다. 지금까지의 결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양날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이고 원리이고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발전의 단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자본주의적인 생각보다 공정성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적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자본주의가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우리의 그 DNA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뇌 저 안쪽에는 민주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안이나 의사결정이나 거래를 할 때 잠깐씩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본성이 자본주의고 이성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저는 교육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한국 교육제도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국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모범생으로 12년을 이제 마친 사람인데
그런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시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아주 각인됐습니다, 머리에. 하지만 경제와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정치, 경제 좀 배웠는데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도 교수님들이 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라고 가르치고요. 선배들도 모든 걸 다 삐따닥하게 보라. 껍데기를 깨라.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이 만연했을지 이것 먼저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보면 사춘기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벌써 좀 삐따닥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말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정치 문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의 두 손을 잡고서 엄마 아빠의 그런 삐따닥한 시선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민의식은 우선 뭘까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그러니까 부자를 만나면 떨어져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듣기를 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체화시켰고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투자를 하고 절세를 했는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소양을 배운 적이 없다. 이건 살면서 부딪히면서 자율학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본주의 시민의식의 시작. 저는 이걸 감히 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를 가장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다. 제가 저의 일화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학교 3학년 때 정치경제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본론을 이제 수강한 것이죠. 근데 경제학에 그때 재미가 한참 붙을 때라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는 보게 되면 근데 차이를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로 자본과 노동이 들어가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들어가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본론에서는 생산 요소로 자본과 노동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자본과 노동이 다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자본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투입량으로 재화와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게 노동가치론이죠. 판매 수익이 온전히 노동자에게 배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자본론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게 되면 노동이 착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여된 것만큼 노동자가 다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하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모두 자본의 기여, 즉 다시 말해서 이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중세 기독교도 역시 사회주의하고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자 수익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교회가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한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의 왕들이 종종 이제 유태인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근거가 또 이런 거였죠. 이자를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자 대법을 갖다가 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빚더미에 몰려가지고서 이제 봉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군주들은 유태인들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농민들은 유대인의 이자 수익을 가로채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이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부를 독점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교리와 교육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죠. 유대교에서는 부도 엄연한 하느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 세 가지로 근심, 말다툼, 그리고 빈 지갑을 꼽을 정도입니다. 부는 요새이고 가난은 폐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유태인들은 늘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가나안에서 쫓겨난 다음에 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업을 주로 했죠.
그리고 그 상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을 했고요.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신 같은 것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중요시했습니다. 유대교는 동족한테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한테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개신교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애초 기독교는 대법을 금지했지만요. 칼뱅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옹호했습니다. 5% 이자율 한도 내에서는 대부업을 찬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등장한 네덜란드의 신교도, 그 다음에 영국의 총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유능한 유태인들이 네덜란드하고 영국으로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대 금융업의 기반이 된 것도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칼뱅의 그런 소명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부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면서 부자가 죄가 아닌 은총이 된 거죠. 그렇게 변했습니다. 유독 기업가 부자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많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에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식당에 걸린 액자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부자를 상당히 경계했기 때문에 제가 양양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그 단골집 식당에도 보게 되면은 구약 히브리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자를 용납한 유대인하고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자본주의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죄악으로 생각한 중세 교회 그리고 사회주의는 가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자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노동 가치론에 입각한 시각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이 이 불로소득이라는 정의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이나 여러 가지 생산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불로소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노동의 숭고함.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배웠어요. 노동이라는 게, 근로라는 게 권리이면서 의무잖아요. 권리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신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본과 이자의 가치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된다. 이자율은 좀 보세요. 이자율은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이지만 경제성장률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PER의 역수입니다. 월세의 기준이고요. 채권과 환율 결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는 이자율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 민주주의만 배웠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박완서님의 소설에 박완서님 소설 워낙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워낙 단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풍부하고 문장도 유려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오만과 몽상이라고 제가 작년에 읽은 소설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고 이게 남상이가 이제 남자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반대되는 게 있어요.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탕가놀이를 낳고 탕가놀이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악덕기업인은 현인을 낳고 현인이 또 이제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수출이 기업의 이익을 낳고 이익이 투자와 고용을 낳고 고용이 가계소득과 소비를 낳고 소비는 다시 기업의 이익을 낳고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투자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본에 대한 차가운 머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2021년 이제 설날에 느끼는 또 하나의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